에이펙 정상회담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의 단 한마디에 모두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무려 7초간 통역이 멈춰버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7초의 침묵이 아시아 전체의 방산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체 인도네시아는 한국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은 이 모든 배신을 알고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역사적인 한 수를 둘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7초의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결국 한국도 돈 없으면 못 움직이지. 동료 분석가의 비웃음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슬라이드엔 KF21 공동개발 현황과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야심은 인정하지만 독자적인 힘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확신은 며칠 뒤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루카스 마커입니다. 미 공군 전략 분석실 출신, 현재는 군사안보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걸프전, 이라크전 공중전을 모두 분석했고 F-22와 F-35 같은 차세대 전투기 평가에도 참여했습니다. 57년을 살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항공 방사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그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2025년 1월 워싱턴 국방분석센터였습니다. 저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 방산 동향을 점검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각국의 프로젝트 현황이 떴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인도의 테자스, 그리고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나란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제 동료가 대답했죠. 기술적으론 준수합니다. 하지만 자금 구조가 취약해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돈 문제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뛰어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KF-21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프로젝트였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없이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붉은 글씨로 미납 1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박혔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결국 파트너십도 돈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건 결국 자금과 기술의 교환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력 우수, 하지만 자금 의존적. 인리 리스크 높음.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루카스, 에이펙 안보 세션에 참관단으로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이 KF-21 관련 발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뭘 볼 수 있을까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외교적 수사일 겁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야심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펜타곤을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수십 년간 군사 전략이 짜여졌습니다. F-15, F-16, F-22, F-35로 이어지는 미국 항공 우위의 역사가 만들어진 곳이죠.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독자 노선을 간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정표가 첨부돼 있었죠. 경주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발표 주제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아시아 방산 협력의 미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 그리고 KF-21 프로젝트의 국제 파급력. 마지막 주제를 보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국제 파급력이라니요? 아직 양산도 안 된 전투기가 무슨 파급력을 갖는다는 겁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한국은 뛰어나지만 아직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게 제가 본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토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 중에 한 독일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다던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래죠.
하지만 그건 완제품 판매입니다. 기술 독립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과 무기 생태계를 주도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이 F-35를 수출하는 건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정비체계, 부품 공급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모두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게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KF-21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상당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왔습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였고 레이더는 아직 개발 중이었죠.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마저 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겁니까? 저는 개인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수출액, 기술 국산화율, 연구개발 예산 추이.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KF-21 초도 양산 돌입 임박. 화면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왔죠.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실제 전력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노트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야심차지만 의존적이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이펙에서 뭘 보게 될까? 화려한 발표와 외교적 립서비스?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달라진 모습일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장면이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는 걸요. 보러 가보자. 한국의 야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쇼인지. 그게 제가 에이펙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 회의가 보통 외교 행사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호가 삼엄했고 각국 정상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저는 참관석 끝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꼈습니다. 동시통역이 흘러나왔습니다.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 앉았죠. 한국 대통령이 가운데 앉았고 그 옆엔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직은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경제 협력,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이 오갔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외교 수사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죠. 그때까지는요. 안보 세션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미묘하게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뭔가 예정에 없던 발언이 나올 것 같았죠. KF-21 분담금,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주시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석상에서 양자 현안을 꺼낸다고요? 저는 헤드셋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인도네시아 대표단 전체가 경직됐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건 외교 관례를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통역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그의 망설임이 들렸죠. 그는 번역을 멈췄습니다. 이걸 그대로 통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초.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2초. 각국 대표단이 숨을 죽이고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3초. 미국 대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대표가 참모에게 뭔가 속삭였죠. 4초.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건 기록할 게 아니라 목격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5초. 통역사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6초. 프라보어 대통령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의 참모가 급히 메모를 건넸습니다. 7초. 통역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도네시아어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모르지만 그의 어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편한지를요. 그 7초는 제가 30년간 군사 분석가로 살면서 경험한 어떤 순간보다 무거웠습니다. 통역이 끝났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공개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죠.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통역 지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한국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외교 관례를 깨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요. 프라보어 대통령이 참모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죠.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방어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죠.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대본처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자석이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뭔가를 급히 타이핑했죠. 각국 참모들이 휴대폰을 꺼내 본국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누구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7초간의 침묵, 통역사의 손 떨림, 공개 압박. 한국은 공개석상에서 공동 개발을 물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왜 하필 에이펙이었을까요? 왜 공개석상이었을까요? 한국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선택한 겁니다. 회의가 쉬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죠.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 한국이 왜 저랬지? 인도네시아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는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체면? 아니,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요. 복도 끝에서 한국 대표단이 지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온한 얼굴이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지금 선을 그은 겁니다. 저는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다시 꼈죠. 회의가 재개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통역사의 떨리는 손, 7초의 침묵,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안공기는 무거웠죠. 뭔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장면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외교적 결례? 아니면 전략적 압박? 저는 결국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그날 외교의 공기는 총성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게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역사를 꺼낸 겁니다. 통역사가 멈췄습니다. 아니, 세계가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회의가 끝났습니다. 에이펙 회담장 안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방금 목격한 장면 때문에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각국 참모들이 급히 움직였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꺼냈으며 외교관들은 휴대폰을 꺼내 본국에 긴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 종료와 동시에 급히 퇴장한 것이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과 참모들이 앉았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회의장 전체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저는 그 빈 좌석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걸요. 기자석이 폭발했습니다. 통역사가 왜 멈췄습니까?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한국 대표단 쪽으로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으로 향했으며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건 한국 대표단의 태도였죠.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빗발쳤죠. 하지만 그는 잠시 기자들을 차분하게 바라보더니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협력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부연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한 문장을 남기고 회의장을 나갔죠. 기자들은 더 물어보려 했지만 한국 참모들이 정중하게 막았고 대표단은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건 인도네시아를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체에 던진 메시지였죠. 협력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 한국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협력은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것까지요. 그 한 문장은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죠.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가르쳤다. 원칙이 무엇인지, 협력이 무엇에 기반해야 하는지를요. 단 7글자로 전 세계에 강의를 한 겁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참모들은 급히 메모를 정리했으며 기자들은 송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단 하나만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것이요.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당혹감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칙을 지키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떠난 후에도 회의장 긴장감은 유지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이 그은 선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다. 예정된 연출이었다. 맞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발언 타이밍, 단 한 문장의 메시지,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하는 침묵까지 모든 게 설계된 것이었죠. 한국은 즉흥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연출이었고 무대는 에이펙이었으며 관객은 전 세계였습니다. 그 침묵은 수치가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떠날까봐, 다른 나라들이 비난할까봐,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걱정하지 않았죠. 대신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세계 앞에서 당당하게 천명한 겁니다. 회의장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참모들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외교관들은 본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왜 저렇게 했을까? 무엇을 노리는 걸까? 다음엔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제 다르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 협력은 신뢰에 기반해야 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협력도 끝난다. 이게 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방금 목격한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됐죠. 통역사의 떨리는 손, 그 길고도 무거웠던 7초간의 침묵, 그리고 회의장 전체를 얼려버린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나 즉흥적 발언일 리 없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니 예상했던 대로 미 국방부 정보 분석실에서 긴급 문서가 도착해 있었죠. 파일명에 붙은 붉은 표시가 이 문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파일을 열었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제 젠10C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KF-21 분담금과 거의 같은 금액이었고 구매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었으며 심지어 납품 계약서 초안까지 이미 작성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글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생각했죠. 한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중국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손가락으로 마우스 휠을 천천히 돌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군사기술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였는데 비공식 접촉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됐고 평양에서 2차례, 자카르타에서 1차례 만남이 있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미사일 기술과 무인기 관련 협력이라고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걸 느꼈죠. 한국과 손잡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그 뒤에서는 북한과 악수를 나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세 번째 페이지에는 수카부미 연구소에서 발생한 기술, 문서 반출 시도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KF-21 관련 설계도 일부가 무단으로 복사됐는데 레이더 시스템과 항전 장비 관련 자료를 포함해 총 127개 파일이 외부 저장 장치로 옮겨졌다고 했죠. 다행히 한국 측 보안팀이 이를 즉각 발견하고 차단했지만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맞춰지기 시작했죠. 오늘 회의장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분노해서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공개석상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매우 계산된 경고였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한국 측 내부 문서 요약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출처는 보안상 비공개로 처리돼 있었지만 내용만큼은 누구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이중 행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기밀 유출 위험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동개발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자 예산 확보 방안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얼마나 오래 참아왔을까? 언제부터 이 모든 배신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을 지켜왔을까?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화면을 보니 미 국방부 외교참모 존스 대령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카스, 자료는 받았겠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긴장돼 있었습니다. 지금 막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더군요. 그렇죠. 우리도 이 정보를 입수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존스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중국 전투기 구매만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접촉, 기술 문서 반출 시도까지 이건 단순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 붕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본 장면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작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보다 먼저 파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타이밍을 기다렸죠. 에이펙을 선택한 이유도 명확하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개석상이니까요. 한국은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존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준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5번째 페이지에는 상세한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죠.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북한 첫 접촉, 중국과 젠10시 구매 협의 시작, 수카부미 연구소 기술 반출 시도, 한국 측 내부 보고서 작성, 공동개발 중단 검토 착수, 그리고 에이펙 직전 한국 대통령 발언 준비까지 모든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빈틈없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고 인도네시아의 배신 행위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중국제 젠10시 전투기 구매 추진으로 금액은 20억 달러이며 시기는 올해 상반기인데 이건 KF-21 분담금을 낼 의사가 전혀 없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쓸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죠. 둘째,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접촉으로 작년 9월부터 비공식 채널로 진행됐으며 미사일과 무인기 기술 협력이 논의됐는데 이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배신이었습니다. 한국과 손잡고 첨단 전투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북한과 미사일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셋째, 수카부미 연구소에서의 기술 문서 반출 시도로 작년 11월에 발생했으며 KF-21 설계도 127개 파일이 타깃이었는데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배신 행위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국을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을까? 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았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린 것이었죠. 완벽한 증거를 모으고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그 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에이펙이었고 한국은 그 무대 위에서 역사적인 한 수를 둔 겁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화상회의에서 발표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한국은 증거를 축적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요. 인도네시아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했고 결정적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왜 하필 에이펙이었을까? 전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언론이 주목하는 공개석상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충분히 조용히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할 수도 있었고 뒤에서 조용히 협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가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협력은 신뢰에서 시작되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협력도 끝난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군사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외교 현장을 목격했고 국제회의를 지켜봤으며 각국의 전략을 분석해왔지만 오늘 같은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키보드로 시선을 돌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발언은 우발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완벽히 계산되고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행동이라고 분석했죠. 그들은 외교적 결례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개 압박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신뢰 위반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한국의 외교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자 갈등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외교 철학을 세계 앞에 드러냈습니다. 협력은 일방적 양보나 무조건적 인내가 아니라 상호 신뢰라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깨지면 협력도 당연히 재검토된다는 원칙을요. 이건 우발이 아니라 시연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연출된 외교적 퍼포먼스였죠.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냉철한 계산과 치밀한 준비로 그려낸 외교의 걸작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자카르타발 속보가 이미 여러 건 올라와 있더군요.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분담금 문제는 양국이 조율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이었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율 중이라고? 작년부터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계획했으면서 북한과 MOU까지 체결한 마당에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인도네시아로서는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완벽하게 궁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각국 언론 반응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강경 외교 노선으로 분석했고 중국 언론은 지역 협력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언론의 시각은 사뭇 달랐죠. 독일 언론은 한국의 전략적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고 영국 언론은 신뢰 기반 외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 방산 질서의 재편 신호탄이라고까지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목격한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죠. 통역사의 떨리는 손, 회의장을 가득 메운 무거운 침묵, 프라보어 대통령의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그 한마디가 회의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외교 관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완전히 잘못 봤죠. 이들은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외교는 서툰 나라도 아니었죠. 이들은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며 뉴스를 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어제 회의를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례적 발언, 통역 중단 7초, 외교적 긴장 고조라는 표현들이 화면 가득 쏟아졌죠.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표면만 봤습니다.
외교적 결례인지 긴장이 고조된 건지 협력 관계에 위기가 온 건지 저는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확히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요. 화상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워싱턴 국방분석센터 동료들이 하나둘 접속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침착하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3가지 배신 행위, 한국의 체계적인 증거 축적, 에이펙 타이밍 선택의 전략적 의미, 그리고 공개 압박이 갖는 국제 외교적 파급력까지 모든 내용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문서로 뒷받침하며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아침 햇살이 밝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맑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그 순간, 역사가 바뀌던 바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단순히 외교를 수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새로 쓴 겁니다. 협력의 끝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한국은 온 세계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조연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각국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전 세계 뉴스 사이트가 떠 있었죠. 예상했던 대로 어제 에이펙 회의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돌발 발언이 지역 협력에 균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일방적 압박이 아시아 방산 협력 체제를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죠. 동남아 언론들도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논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 주요 일간지는 한국의 전략적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신뢰 없는 협력은 공허하다는 한국의 메시지가 정당하다고 평가했죠. 프랑스 언론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 방산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표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협력 위기인지 긴장 고조인지를 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밑에 숨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담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요.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외교 스타일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죠. 블룸버그는 한국 방산 주가가 급등했다며 시장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각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건설적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중국 외교부는 관련국들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도 명확히 어느 편을 들지 않았죠. 하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신뢰 기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방산 협력에서 투명성과 신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영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반응이 갈렸다. 아시아는 신중하고 유럽은 지지적이며 미국은 중립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한국이 보낸 메시지를 누가 이해했느냐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 분석실에서 보낸 추가 보고서였죠.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후속 동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에이펙 직후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했죠. 프라보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비공식 채널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분담금 이행 재개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협상을 거부하고 공개적이고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제3국 반응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는 정보였습니다. 필리핀도 관심을 표명했고 말레이시아는 정보 수집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죠. 체코는 한국 방산 업체와 접촉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에이펙에서 보여준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높인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게 다른 나라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 내부 동향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KF-21 독자 예산 확보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없이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죠. 기술 국산화율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너희 없이도 간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분석 모드였습니다. 한국은 실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히 계산한 겁니다. 에이펙 발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원칙을 천명했으며 인도네시아를 궁지로 몰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게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 노선을 공식화하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다음 수가 궁금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할까요? 아니면 조건부로 다시 받아들일까?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까요? 아니면 독자 노선을 계속 밀어붙일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 상태였죠.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한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협력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조건을 어떻게 할지 모든 걸 한국이 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 에이펙이 끝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국방분석센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경주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엔 각국 언론 보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한국 공식 브리핑 생중계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저는 볼륨을 높이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보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독자 예산을 확보했고 기술 국산화율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어떤 외부 변수도 이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한국은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요. 안보실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협력은 상호 신뢰에 기반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협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 원칙 위에서만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는 준비된 발표문을 다 읽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완벽히 이해됐습니다. 이들은 협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언하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받아들이든지 떠나든지 선택하라. 이보다 명확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감정적이고 후자는 전략적이죠. 인도네시아는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떠나든지. 중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중국 무기는 한국 무기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외교적 자율성을 잃게 되니까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건에 따라서요.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완벽히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첫째, 에이펙에서 공개 압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째, 원칙을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셋째, 독자 노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넷째,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도네시아를 선택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이메일이 와 있었죠. 유럽 쪽 정보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공식 제안서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참여 의향과 함께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작됐구나.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시범이었죠. 우리는 이런 나라다.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시범. 그리고 그 시범을 본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메일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국방부에 실무 접촉을 요청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방산업체 시찰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체코는 이미 한국과 예비 회담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게 다른 나라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에이펙 발언 이후 국제방산 협력 지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고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력을 요청받는 위치가 됐습니다. 타이핑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공이 아닙니다. 국가 위상의 전환이죠.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이 모든 걸 예상했을까? 에이펙에서 단 한마디를 던졌을 때 이런 파장까지 계산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계산했죠. 발언 타이밍, 세계의 반응, 인도네시아의 선택,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뉴스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각국 언론이 한국의 브리핑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논조는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만은 공통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진짜라는 것이었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조용히. 하지만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요. 한국을 중심으로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협상하지 않았다. 역사를 연출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정리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순간을요. 그리고 그 순간의 파장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사무실을 더 고요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책상 위엔 각국에서 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그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국제방산 협력 지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각국 언론 보도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에이펙 회의를 다루고 있었죠. 한국의 발언, 인도네시아의 당혹감, 그리고 7초의 침묵. 모든 매체가 그 순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은 신중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태도가 지역 협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죠. 하지만 유럽 언론은 달랐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의 원칙이 정당하다고 평가했고 영국 언론은 신뢰 기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건 한국 관련 뉴스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KF-21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기술 국산화율 80% 돌파, 타우러스 미사일 장착 성공, 독자 예산으로 프로젝트 지속 가능. 모든 지표가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8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외부 의존 없이 대부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없어도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타우러스 장착 성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유럽산 최고급 순항 미사일을 한국산 전투기에 통합했다는 건 기술력의 명백한 증거였죠. 이제 한국은 무기 시스템 통합 능력까지 갖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의 움직임을 정리한 자료였죠. 저는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KF-21 공동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체코도 한국 방산 업체와의 접촉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의 협력 구상을 공식 발표했고, 말레이시아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나라들이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지요. 에이펙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과 80% 국산화율, 그리고 타우러스 장착 성공. 이 모든 게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그리고 기술력도 검증됐다.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비워둔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폴란드만이 아니었죠. 체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각국 보고서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죠. 하지만 중심은 이미 한국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고 협력을 원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를 몰아낸 게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대신 세계 전체를 끌어들였다고 썼죠. 외교는 힘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추가 보고서가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토 관계자의 논평이었죠. 한국의 방산 협력 모델이 투명하고 신뢰 기반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고 현지화 지원도 잘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더 많은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에이펙 이후 국제방산 협력 지형 변화에 대한 종합 분석이었죠. 한국의 에이펙 발언 이후 협력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술 국산화율 80%와 타우러스 장착 성공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고, 이를 본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테이블에 있지만 중심은 이동했다고 썼습니다. 폴란드, 체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비워둔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한다고 기록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됐다고 썼습니다. 협력의 기준점이 됐다고 결론 내렸죠.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한 달 전 경주에서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7초의 침묵, 통역사의 떨리는 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 그 한마디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는 그 침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의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였다는 것을요. 한국은 외교를 바꾼 게 아니라 외교의 언어 자체를 새로 썼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압박이 아니라 원칙으로. 그리고 세계는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순간을요. 그리고 그 이동은 폭력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자주국방은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념의 중심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저는 여전히 워싱턴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정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에이펙에서 보여준 모습, 80% 국산화율, 타우러스 장착 성공, 그리고 독자 예산 확보. 이 모든 게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도 검증됐으며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다. 각국은 그 메시지를 받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전망에 관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올해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죠. KF21 관련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 심지어 남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투명성, 기술 이전, 현지화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이게 한국의 차별점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에이펙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국제방산 협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됐다고 적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비공식 채널로 돌아오려 하고 있지만 이미 유럽과 동남아 여러 나라가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기록했죠.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조립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독자성은 부족한 나라라고 봤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립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였죠. 기술로 무장한 게 아니라 신념으로 무장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이펙에서 협상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선언했다고 기록했죠. 그 선언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고 새로운 협력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국산화율 80%와 타우러스 장착 성공은 자주국방의 실질적 증거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고 이것이 각국의 신뢰를 얻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준점이 됐다고 썼습니다. 추종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죠. 협력의 중심이 됐고 세계는 그 중심을 주시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주국방은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념을 증명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 선언과 국제방산 질서 재편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죠. 경주 회의장에서 들었던 침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7초의 침묵, 통역사의 떨리는 손, 프라보어 대통령의 굳은 표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선을 그었죠. 그리고 세계는 그 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였고 체코가 따랐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뢰의 도미노였습니다. 한국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 압박이 아니라 원칙으로.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군사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국가를 평가했고 무수한 프로젝트를 분석했죠. 하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극적으로 위상이 바뀐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 단순했습니다.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약속의 중요성을 세계에 상기시켰을 뿐이죠. 하지만 그 단순함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조립국이 아니라 생산국으로, 의존국이 아니라 자립국으로, 추종자가 아니라 기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말입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기술보다 신뢰와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